엄마, 저희가 변호사랑 얘기해봤어요. 엄마가 혼자서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몫을 뺏겠다는 거나 다름없대요. 내가 너희 몫을 뺏었다고?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구나. 내가 언제 너희한테 준다고 약속이나 한 적 있니? 지연이 뒤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목소리엔 울먹임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희도 애 키우고 먹고 살기 빠듯한데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도움. 너희가 나한테 언제 도움을 준 적이 있니?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는 병원비 걱정만 하고 너희 사정에 맞춰서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손 벌리고 이젠 아예 내 재산을 법적으로 가져가겠다고까지 하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그러자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가 가진 재산을 미리 나눠서 정리해두면 나중에 더 깔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엄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 안에 쌓아두었던 화가 터져 나왔어요. 생각.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이러는 거라고? 너희 둘이 이렇게 찾아와서 변호사까지 끼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게 나를 위하는 거야? 너희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나 돌아봐라. 내 노후 자금은 내 인생을 위해 쓰려고 모은 돈이야.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부터 챙길 생각을 하다니. 너희가 진짜 내 자식이 맞냐? 지연이 울먹이며 제게 대들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왜 저희를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해요? 엄마가 그렇게 고집 부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어요. 고집이라니? 무슨 고집을 부렸다는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너희가 원하면 아껴서라도 다 해줬고, 공부도, 결혼도 뒷바라지 해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를 돈 때문에 몰아세우고, 법까지 들먹이면서 이러는 게 너희가 말하는 효도야? 내가 정말 너희를 잘못 키운 거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희자님이 두 따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희자이에요. 이름만 말하자면 다들 흔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인생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어요. 사실 세상살이가 어디 쉽기만 했겠어요? 누구나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제 짐은 유독 무겁고 길게 느껴졌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은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선 그랬어요. 제 손은 언제나 거칠고 터져 있었고 계절마다 고된 일은 끝이 없었죠. 학교에 다니는 게 꿈이었지만 그건 너무 사치였어요. 제 부모님은 뼈 빠지게 일해도 그날그날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거든요. 중학교까지만 다닌 채 저는 바로 일을 해야 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돈을 벌기 위해선 멈출 수가 없었죠. 그때 제가 배운 건 세상은 참 무심하다는 거였어요. 누구도 힘든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나이 25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에도 너무 착하고 성실했어요. 제 처지와 비슷한 사람이었죠. 부모님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왔다던 남편을 보며 저는 연민인지 사랑인지 모를 감정에 마음이 쓰였어요. 연애라기보단 동지 같은 사이였어요. 뭐랄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혼식도 아주 조촐하게 치렀어요. 둘이서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게 작은 과일 가게였어요. 별 볼 일 없는 구멍가게였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과일을 정리하고 손님에게 싱그러운 과일을 건네면서 살다 보면 이런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두 사람밖에 없었기에 뒷바라지할 다른 가족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도록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표현하는 데는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첫째 딸 지수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딸아이가 웃을 때마다 저와 남편은 고된 하루도 잊고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둘째 딸 지연도 태어나고 우리 과일 가게는 여전히 빚을 갚느라 숨 가쁘게 굴러갔지만 두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죠. 남편과 제가 유일하게 품었던 소원은 딸들만큼은 고생하지 않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어요. 학비를 대느라 과일 가게에서 버는 돈이 빠듯했지만 딸들이 학교에 다니며 친구를 사귀고 공부하는 모습에 저는 만족했어요. 딸들이 자랄수록 고민도 커졌어요. 특히 첫째 지수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밀려왔어요. 시골에서 서울까지 보내려면 학비며 생활비며 한도 끝도 없이 돈이 필요할 텐데 저와 남편의 형편을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제 욕심일지도 모르지만 제게 허락되지 않았던 기회를 딸에게는 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첫째 지수를 서울로 보내기로 했어요. 가게를 담보로 대출도 받고 아끼고 또 아껴가며 딸을 서울로 보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지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자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지연이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두 딸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남편과 저는 노후를 천천히 준비하며 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생각한 대로 되나요?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은 건 그때였어요.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암이 발견된 시점에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다는 병원의 말은 제게 가혹한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동안 남편이 무리해서 일했던 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남편은 끝까지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그 말이 저를 더 미치게 했어요. 왜 본인이 미안해야 하죠? 남편도 저도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말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둘째 딸 지연은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고 했고 첫째 딸 지수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가끔 안부 전화만 걸어왔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하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희생한 것에 대해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겐 과일 가게가 있었어요.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과일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동안은
그나마 쓸쓸함을 덜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상도 오래 가진 않았어요. 허리 부상이 크게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 말을 그제야 실감했어요. 허리를 다친 이후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두 딸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도와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부를 물어보며 병원에 잠깐 들러주길 바랐죠. 하지만 딸들의 반응은 제가 기대한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첫째 딸 지수는 퉁명스러웠어요. 일이 바쁘니 잠깐 얼굴만 비쳤다가 가겠다고 했어요. 둘째 딸 지연은 병원비 걱정을 하며 은근슬쩍 제가 모아둔 돈을 언급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비수를 꽂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두 딸이 돈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두 손을 꼭 쥐었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은 오로지 두 딸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불만과 제게 던지는 부담뿐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바란 게 뭐였을까요? 그저 딸들이 서로 잘 지내고 저를 가끔 찾아와 주기만 하면 됐어요. 그것조차 욕심이었을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더는 저버리지 않기로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니 적막함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과일 가게에서 일하면서 쌓아두었던 낡은 박스들, 텅 빈 냉장고, 먼지가 내려앉은 식탁까지 모든 게 저를 반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누워있던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오니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첫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평소처럼 목소리는 무심하고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갑자기 또 무슨 일이세요? 일이 밀려서 오늘은 통화 오래 못해요. 걱정 말아라. 그냥 퇴원했다는 소식만 전하려고 한 거야. 아, 다행이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그래. 그럼 내일 봐라.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수는 정말 피곤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걱정하는 그 말투가 왜 그렇게 건조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둘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퇴원하셨어요? 병원비는 다 처리된 거죠? 병원에서 따로 연락 온 건 없죠? 그래. 걱정 말아라. 다 정리하고 나왔으니까. 어휴, 다행이에요. 요즘 이것저것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엄마까지 신경 쓰려니 너무 힘들어요. 아, 그리고요. 엄마, 제가 다음 주에 집에 들를 건데 반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서아가 좋아하는 부대찌개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반찬 타령이라니. 그동안 제가 자식들한테 너무 잘못 가르친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항상 먼저 딸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했으니 이 아이들은 제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제가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딸들을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그나마 있는 돈도 다 딸들 뒷바라지에 써버렸으니 늦게나마 제 노후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먼저 과일 가게를 처분하기로 결심했어요.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몸도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가게를 팔아서 나오는 돈은 제 노후를 위해 따로 떼어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지연에게 먼저 알렸더니 말끝마다 짜증을 내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엄마, 가게를 왜 파세요? 그거라도 있어야 저희한테 뭐라도 도와주시죠. 지연아, 이제 엄마도 몸이 안 좋아서 가게를 더는 못하겠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니? 엄마도 참 그런 거 말고 뭐가 남아요.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가게를 조금만 더 유지하면 나중에 그 돈으로 그만해라. 내가 내 가게를 어떻게 하든 왜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하니? 여기 판다고 해서 엄마가 너희에게 손 벌리지도 않을 테니 걱정 마라. 지연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어요. 제가 이제 가게를 팔고 제 생활비를 챙기겠다고 하니 이기적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제 인생을 딸들 위해서 다 바쳤는데 이제 제 삶을 찾겠다고 하니까 이기적이라니. 며칠 후 첫째 딸 지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에 찾아오지도 않던 애가 불쑥 나타나서 저는 반가웠지만 그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지수는 앉자마자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엄마, 가게 판다는 소리 들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결정을 하세요? 저랑 상의라도 좀 하시지. 내가 왜 너한테 상의를 해야 하니? 내가 평생 힘들게 번 돈이야. 내 노후를 위해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죠. 엄마가 그렇게 돈을 떼어놓으면 나중에 뭐라도 남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연이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연이만 챙겨주고 저는 뭐예요? 나도 엄마 딸이에요. 지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생각에도 지연이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긴 했지만 지수도 뒷바라지에 절대 소홀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제가 차분히 말했죠. 그만해라. 너희 둘 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가게를 팔고 나서 나온 돈은 나를 위해서 쓸 거다. 너희한테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엄마 지금 뭐라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고요? 그럼 나중에 엄마 병원비는 누가 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울분이었어요. 내가 평생 너희들만 보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병원비 걱정만 하냐? 지수야, 엄마가 죽어도 너희가 뭐라도 피해 볼까봐 걱정이지?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니? 지수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못하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수도 지연도 연락 한 통 없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요.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제 자신에게도 미안해서라도 더 이상 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집안에 남아있던 가게 서류며 통장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했어요. 동시에 쓸쓸함도 밀려왔지만 괜찮았어요. 저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찾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두 딸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란 게 참 웃기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뭐라도 사과를 하든지 걱정을 하든지
그렇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지수도 지연도 끝까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더는 그럴 생각조차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작은 시골집을 하나 알아보게 되었어요. 번듯한 집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조용해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사람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뭐 어때요? 다들 시골에서 시작해서 시골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에 찾아오지도 않던 둘째 지연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왜 그리도 반갑지 않은지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지연은 다짜고짜 들어오자마자 불만부터 쏟아냈어요. 엄마, 이제 진짜 너무하시네요. 가게 판 것도 모자라서 시골로 이사 간다면서요? 그게 말이 돼요? 너는 여기까지 와서 그 말부터 하니? 지연아, 내가 시골로 가든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엄마 돈이 엄마만의 돈이에요. 저희도 엄마 자식인데요. 그 돈 나중에 병원비로 쓸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병원비요? 자식이라는 애가 어미 앞에서 병원비 걱정만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전 웃음을 터뜨리며 비꼬듯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이대로 병원에라도 실려가면 내가 나 몰라라 할까봐 겁이 나서 시골로 가려는 거다. 그럼 나중에 내 병원비 부담은 좀 줄어들겠지?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엄마 요즘 이상해진 거 알아요? 그동안 저랑 언니가 얼마나 엄마한테 신경 써왔는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굴어요? 신경?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신경을 썼다고? 내가 신경 쓴 게 뭐니? 내가 허리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내가 걱정했던 게 병원비 아니었니? 반찬이나 해달라고 전화하는 게 신경 써준 거냐? 내 언니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기 힘들었는데 둘 다 똑같지 뭐. 엄마가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잘하셨어야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뭘 못해줬는데? 너 대학 보낸 것도, 결혼할 때 보탠 것도 다 나 아니었니? 내 언니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내가 뭐라도 아쉬운 소리 한 적 있니? 엄마,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니 첫째 지수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지연이랑 연락이라도 한 건지 둘이서 짠 것처럼 와서는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딱딱한 얼굴로 서서 지연을 힐끗 쳐다보더니 제게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가게 팔고 나온 돈 어디다 쓰실 건데요? 노후 준비요? 엄마가 우리한테 숨기는 거 아니에요? 숨겨. 내가 내 돈 숨기는 것도 잘못이니? 너희들이 나한테 자식 노릇을 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왜 너희들 허락을 받아야 하니? 엄마, 저희도 솔직히 서운한 게 많아요. 엄마는 항상 지연이만 챙기셨잖아요. 제가 바빠서 못 찾아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저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 제가 언제 너를 무시했냐? 지수야, 내가 바쁘다 하고 얼굴 한번 안 비추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았던 거다. 이제 와서 서운하다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엄마,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엄마 생각해서예요. 우리도 나중에 병원비며 장례비며 다 감당해야 하는데 그만해. 너희들 진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니?
나중에 장례비 걱정할 시간에 지금 살아있을 때나 잘하기나 해라. 제가 소리를 지르자 둘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고 날카롭게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는 진짜 고집만 세지고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너희가 잘못한 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 너희는 부모한테 받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내가 너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든 게 하나라도 있냐? 나 이제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한다. 지연이 울먹이며 다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다 쓸 건데요? 그래, 시골에 내려가서 내가 나를 위해 쓸 거다. 더 이상 너희들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두 딸은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지수는 할 말을 잃은 것처럼 멍하니 저를 쳐다봤고 지연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억울해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실망스럽기만 했으니까요. 그날 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어요.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홀가분했어요. 이제라도 제 자신을 찾기로 결심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골로 이사 가는 날이 가까워지면서 준비할 게 많아졌어요. 새로 갈 집에 가구를 고르고 짐을 싸면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이사 간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리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 두 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제 제 삶을 제가 책임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삿짐을 모두 정리하고 시골집에 도착한 날은 날씨가 참 맑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두니 상쾌한 바람이 방 안가득 들어왔죠. 집은 오래됐지만 정겹고 따뜻했어요.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난 조용한 시골집에 앉아 있자니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누가 찾아올까 기다릴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를 볼 일도 없으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그렇게 천천히 제 나름의 생활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마당 한쪽에 심어진 꽃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동안 지수도 지연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솔직히 서운하긴 했지만 제가 먼저 끊어낸 거니까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용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차가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지수의 차였어요. 그걸 보자마자 마음이 또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모르는 척하고 살고 싶어도 딸들이 나타나면 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몰려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에서 내린 지수는 단단히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현관 앞까지 걸어오더니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는 저를 쏘아보듯 바라보더라고요. 엄마, 여기까지 와야겠어요? 서울에서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지수야, 내가 여기 와 있으라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잖니? 뭐 하러 왔니? 그게 아니라, 엄마.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내려와 버리시면 저랑 지연이 얼마나 난감한데요?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난감하다고?
내가 내 걱정이라도 해야 하니? 나 내려와 산다는 거 이미 말했잖아.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난감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엄마, 솔직히 이러시면 곤란하죠. 지연이 알죠? 요즘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울면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엄마가 가게 팔고 나온 돈 좀 보태주면 안 되냐고요. 그럼 내가 보태주면 되겠구나. 잘 됐네. 제가 일부러 비꼬자 지수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더더러요? 엄마, 저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월세 생활비에 빠듯해 죽겠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엄마가 도와주셔야죠. 가게 팔고 꽤 남으셨잖아요. 그걸 그냥 쥐고 계실 거예요?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내 노후 자금이다. 너희한테 줄 생각은 없으니까 말 꺼내지도 마라. 지수는 한숨을 푹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엄마, 그 돈 쓰고 나면 뭐가 남아요? 저희가 나중에 병원비든 뭐든 다 책임져야 하는데 생각 좀 하세요. 또 병원비 얘기였어요. 두 딸이 입만 열면 제 병원비 걱정부터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나 아프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들 병원비 걱정이니? 그리고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보험 하나 못 들어놨겠니? 병원비 걱정은 그만해라. 그리고 그 돈은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아껴둔 돈이야. 아니, 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바라는 게 뭐 그렇게 큰 거라고요? 제가 지수에게 한 발짝 다가가며 눈을 마주쳤어요. 이기적. 그래. 이제 나도 좀 이기적으로 살려고 한다. 평생 너희만 보고 살았더니 뭐가 남았니? 병원비 걱정하라는 딸들밖에 남은 게 없잖아. 지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렇게 말이 막혀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지연이 전화가 왔는지 지수가 핸드폰을 들고 저를 노려보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럴 거면 법적으로라도 정리하죠. 지연이랑 저랑 상의해서 엄마 돈 문제 제대로 알아볼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안에 참았던 화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 법적으로든 뭐든 해봐라. 니들 대단한 효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내가 남편 목숨값까지 보태서 너희 뒷바라지 다 해줬더니 이제 와서 법 운운하며 그 돈 내놓으라는 소리까지 듣게 생겼구나. 아주 기가 막혀서. 지수는 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대로 차에 올라타 버렸어요. 가면서도 창문을 내리고는 한마디 더 하고 가더라고요. 엄마,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엄마 힘들어지면 그때는 저희도 손 못 써요. 차는 빠르게 사라졌고 마당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손가락 사이로 꼭 쥔 물뿌리개의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 보며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날 저녁 조용한 집에 앉아 다시 한번 제 결심을 다졌어요.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요. 돈 때문에 법까지 끌어들이겠다는 딸들이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동안 제 자신을 버려가며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니 이게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에서 아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될 거라고. 두 딸에게도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엄마를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감정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서였을까요? 이번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단단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처 도시에 의외로 젊고 부지런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김진우라고 하더라고요.
앉으라는 말에 자리에 앉으면서 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 얼굴을 찌푸리던 두 딸이 법적으로 정리하자고까지 나선 상황을 전해주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귀 기울였어요.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는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재산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확실히 정리해두는 게 좋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라도 두 딸이 저를 상대로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뜻대로 재산을 관리하실 수 있게끔 효도 계약서라든지 조건부 증여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어머님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딸들이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라는 말이 낯설었지만 이게 딱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뭔가를 남겨줄 수는 있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제 재산은 제가 원하는 대로 쓸 겁니다. 앞으로 제게 손 벌리는 자식들이 있다면 그만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 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왠지 모를 후련함이 들었죠. 이제야 제 인생의 고삐를 다시 잡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생각했어요. 두 딸이 왜 그렇게까지 제 돈에 집착을 했을까 싶었어요. 딸들에게 제가 부모로서 해준 게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주기만 해서 욕심을 키운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도 미안해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그저 더 많이 사랑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니 사인하러 오라고 하더군요. 버스를 타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계약서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어요. 효도 계약서라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건지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피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걸 문서로 약속받아야 하다니 말이에요. 사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둘째 딸 지연이었어요.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잠깐 망설였지만 받기로 했어요. 엄마, 어디세요? 왜 요즘 연락이 없어요? 저번에 너무 화내서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딘지 모르게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도 조금 흔들렸죠. 그래도 목소리를 차분하게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먼저 화낸 건 맞지만 내가 너희를 그동안 너무 쉽게 대해줬으니 그럴 만도 하지.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엄마, 솔직히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 형편이 진짜 어려워요. 서아 아빠가 요즘 일을 쉬고 있어서 병원비며 생활비며 감당이 안 돼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때 가게 팔면서 나온 돈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또 돈 얘기였어요. 도대체 제 딸들은 제게 걱정보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걸까 싶었어요. 이번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아, 너 그 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전화했니? 내가 돈이 필요하면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엄마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꼭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에 휘둘려야 하나 싶었죠. 너도 엄마가 힘들 때 손 내민 적 있니?
여태 내가 준 게 얼마인데. 그리고 이번에 내가 허리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땐 병원비 걱정부터 하더니 이제 와서 부모가 자식을 도와줘야 한다고?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해준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지연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요즘 엄마 너무 변했어요. 차갑고 이기적으로만 굴잖아요. 그 돈 엄마가 다 쓰겠다는 게 말이 돼요? 이번엔 제가 지연의 말을 끊었어요. 그래. 나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다. 너희들한테 기대지도 바라지도 않겠다. 내가 내 돈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겠다는데 왜들 그렇게 난리냐? 너희는 돈이 문제지 엄마가 문제인 건 아니잖아. 앞으로 이런 전화하지 마라. 전화를 끊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제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두 딸이 뭐라 하든 어떤 소리를 하든 흔들리지 않기로요.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제 뜻대로 살아갈 겁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서류가 잘 정리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효도 계약서와 조건부 증여까지 모든 게 제 뜻대로 마무리되었죠.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두 딸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이든 저는 이제 겁먹지 않을 거예요. 시골집 마당에 서서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제 인생이 기다려졌어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온전히 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시간이니까요. 며칠 동안 평온했던 시골집 생활이 깨진 건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 때문이었어요. 평소에는 서류 진행 상황만 문자로 보내주던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으니 예사롭지 않은 일이겠구나 싶었죠.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자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어머님, 서류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싶어 두 따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지금 다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어서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움직일 줄은 몰랐거든요.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쪽 변호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건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재산분할이나 상속 관련해 어머님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 둔 서류로는 어머님의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따님들이 강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절차도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두 딸이 대체 어디까지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확실히 마무리해 주세요. 그 애들이 법을 들먹이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이제는 제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창밖을 내다봤어요. 손끝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까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변호사까지 끼어들었으면 두 딸도 알아서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변호사까지 찾아가 상담을 받고 법적으로 뭔가를 꾸미고 있다니 그 배짱 하나는 기가 막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았어요. 두 딸이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지수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서 자랑스럽게 내미는 모습, 지연이가 밤새 열이 나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 그때는 저 아이들이 제 전부였어요. 제 하나뿐인 가족이었고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울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제 돈을 노리고 변호사까지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잠이 들지 않아서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때 거실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만 그 미소만큼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 사진을 보니 왠지 울컥해서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여보, 당신은 참 운이 좋았어. 이런 꼴 안 보고 떠났으니 말이야. 내가 그동안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지 모르겠어. 다 주고도 모자랐나 봐. 다음 날 아침 저는 텃밭으로 나갔어요. 평소처럼 꽃에 물을 주고 작은 나무를 다듬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흙을 만지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화면에 뜬 이름은 첫째 딸 지수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수의 목소리는 싸늘하기까지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변호사에게 상담받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상대로 그렇게 계약서까지 작성한 거 정말 서운하네요. 너희가 서운하다고? 내가 너희를 못 믿게 만든 건 너희 아니니? 나한테 무슨 짓까지 하려고 변호사까지 찾아다니냐? 엄마가 변했잖아요. 갑자기 가게를 팔고 시골로 내려가고 그런 서류까지 만든 게 다 엄마 탓 아니에요? 저희가 의심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속에서 울컥 올라왔어요. 내가 뭘 의심할 게 있다고 그러니? 평생 너희한테 바치기만 한 엄마한테 이제 와서 의심이라고? 너희들이 내 노후를 걱정한 적은 있니? 병원비 걱정, 장례비 걱정, 그게 다 엄마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이젠 그만해라. 지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엄마,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후회? 제가 후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두 딸은 여전히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자기들 입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부모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의 마지막 재산까지 쥐어짜려 드는 모습이 참으로 비겁하고 가엾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서류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두 딸이 어떤 행동을 하든 저는 제 결심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 재산은 제가 정한 대로 쓸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님 뜻이 확고하시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준비를 마친 기분이었죠. 며칠이 더 흘렀어요. 두 딸에게서 더는 연락이 없었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나타날지 몰라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마당에서 새로 핀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두 딸에게 제 모든 것을 내어준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거예요. 제 삶은 제가 지키고 제 결정은 제가 내릴 거니까요. 두 딸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며칠 동안은 별일 없이 시간이 흘렀지만 두 딸이 조용한 게 오히려 더 불안하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자기들 사정만 잔뜩 늘어놓으며 전화라도 할 텐데 이렇게까지 잠잠하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침부터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며 손을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두 딸 생각뿐이었어요. 두 사람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이미 모든 대비는 마쳤고 물러설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지수와 지연이 그동안 저에게 해온 짓이 화가 나면서도 어딘가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예상대로 일이 터졌어요. 오전에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더니 지수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잔뜩 굳어 있고 옆에는 지연까지 따라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예 벼르고 온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그래, 얘기. 너희가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지수는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엄마, 저희가 변호사랑 얘기해봤어요. 엄마가 혼자서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몫을 뺏겠다는 거나 다름없대요. 내가 너희 몫을 뺏었다고?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구나. 내가 언제 너희한테 준다고 약속이나 한 적 있니? 지연이 뒤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목소리엔 울먹임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희도 애 키우고 먹고 살기 빠듯한데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도움. 너희가 나한테 언제 도움을 준 적이 있니?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는 병원비 걱정만 하고 너희 사정에 맞춰서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손 벌리고 이젠 아예 내 재산을 법적으로 가져가겠다고까지 하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그러자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가 가진 재산을 미리 나눠서 정리해두면 나중에 더 깔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엄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 안에 쌓아두었던 화가 터져 나왔어요. 생각.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이러는 거라고? 너희 둘이 이렇게 찾아와서 변호사까지 끼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게 나를 위하는 거야? 너희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나 돌아봐라. 내 노후 자금은 내 인생을 위해 쓰려고 모은 돈이야.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부터 챙길 생각을 하다니. 너희가 진짜 내 자식이 맞냐? 지연이 울먹이며 제게 대들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왜 저희를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해요? 엄마가 그렇게 고집 부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어요. 고집이라니? 무슨 고집을 부렸다는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너희가 원하면 아껴서라도 다 해줬고, 공부도, 결혼도 뒷바라지 해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를 돈 때문에 몰아세우고, 법까지 들먹이면서 이러는 게 너희가 말하는 효도야? 내가 정말 너희를 잘못 키운 거지. 제 말에 지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지연은 울먹이면서도 말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엄마가 조금만 양보하면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양보라니. 그 말에 제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양보만 하고 살았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너희에게 다 줬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 마지막 남은 삶은 내 손으로 지킬 거고,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물러서지 않을 거다. 제 목소리에 두 딸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둘이 한참 뭐라 속삭이더니 지수가 한마디 던졌어요. 엄마, 알겠어요. 이대로 가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할 테니까 엄마도 그렇게 하세요. 지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지연도 울면서 뒤따라 나가더라고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제 몸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두 딸의 목소리와 태도가 머릿속에 맴돌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단호하게 제 입장을 말했으니까요. 이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두 딸이 아무리 저를 괴롭히고 법적 소송까지 벌인다 해도 더는 상관없어요. 제가 제 인생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작은 메모장을 펼쳤어요.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일들, 두 딸에게 쏟아부었던 제 마음과 노력,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것. 누구도 이걸 빼앗지 못하게 할 거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고요했어요. 저 멀리서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더없이 단단하고 차분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저는 제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몇 달이 더 지나도록 두 딸에게선 연락이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간 이후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궁금하다기보다는 이제 애써 관심을 끊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제 마음속에선 이미 두 딸을 지웠으니까요. 텃밭에 나가 풀을 뽑고 꽃에 물을 주며 작은 농사를 지어가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밥도 같이 먹으니 그동안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오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곳까지 찾아올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지수와 지연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또 여길 찾아왔나 싶었죠.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틈으로만 물었어요. 또 무슨 일이냐? 여긴 뭐 하러 왔니? 엄마, 저희 얘기 좀 해요. 이번엔 진짜로 제대로 이야기하러 왔어요. 말투가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잠시 고민했지만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수와 지연은 마치 법정에서 판결이라도 기다리는 사람처럼 소파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이제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 또 변호사 얘기할 거면 돌아가라.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고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눈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그땐 우리가 너무 욕심이 앞서서 엄마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사정만 내세운 것 같아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말이 진심일까 싶었죠. 지수도 이어서 말했어요. 솔직히 엄마가 가게 정리하고 여기로 내려온 것도 다 엄마 인생인데 왜 그걸 우리가 참견하고 뭐라 했는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제야 정신이 든 건가 싶었어요. 저는 여전히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니? 너희가 그동안 엄마한테 했던 말,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생각해봤어? 엄마, 죄송해요. 진짜로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돈이 그렇게 급하고 상황이 힘들었다 해도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됐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던 지수가 지연의 등을 토닥이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진짜 바보였어요. 엄마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 정말 죄송해요. 두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당한 서러움과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두 딸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너희가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내가 금방 마음을 풀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도 너희 때문에 많이 울었고 많이 무너졌어. 평생 너희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 마지막 인생마저 너희 욕심에 흔들리게 할 수는 없었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엄마. 그래서 이제는 진짜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엄마 재산이니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도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엄마 마음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는 두 딸의 말을 듣고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어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쌓였던 게 어디 한순간에 사라지겠어요. 그저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다. 앞으로 나한테 더는 재산 얘기 꺼내지 마라. 그리고 나를 찾을 땐 손 내밀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찾아와라. 그게 부모한테 자식이 할 도리야. 지수와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두 딸은 조용히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게 이런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걸까요? 어쨌든 두 딸이 변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번 무너진 믿음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거실 창가에 앉아 두 딸이 돌아가는 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뒷모습이 조금은 작아 보이긴 했지만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지키겠다고. 두 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해도 제 모든 걸 다시 내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텃밭에 나가 한참을 일했어요. 흙을 만지며 마음을 정리하니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동안은 두 딸에게 모든 걸 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 노후를 지키고 제 자신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 일이란 걸 깨달았으니까요. 두 딸이 다시는 제 돈이나 재산에 손 벌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둔 서류를 떠올리며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지수에게서 조심스레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너무 무례하게 행동해서 죄송해요. 이제 진짜 엄마 걱정만 할게요. 그래, 나도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도 내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라.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지수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제게 들이대던 요구나 불만이 아닌 그저 안부를 묻는 목소리였죠. 지연도 몇 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리기는 했지만 저는 절대로 다시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어요. 제 나름의 원칙을 세웠거든요. 도와주는 것과 퍼주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두 딸에게도 그 원칙을 분명히 했어요. 너희가 엄마에게 다시 잘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고맙지만 그 이상은 바라지 말아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다. 그렇게 조금씩 두 딸과의 관계는 다시 정상적인 모양새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제게 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없었고, 대신 가끔 안부를 묻고 시골집에 들러 밥 한 끼를 같이 먹고 가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지연이 시골집에 들러 함께 마당에서 꽃을 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 꽃들 참 예쁘네요. 여기 이렇게 혼자 있어도 괜찮으세요? 외롭진 않으세요? 왜 외롭겠니? 이젠 나 혼자라도 잘 지낼 줄 아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찾아와 주는 너희들이 있으니 괜찮다.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다졌어요. 자주 온다는 그 말이 제게 어떤 기대를 품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두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크게 웃었어요. 지수와 지연이 어린 시절 얘기를 꺼내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서도 따뜻함이 피어올랐어요. 그래도 그 따뜻함 속에서도 제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내어주지 않고 제 자신을 먼저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두 딸이 진심으로 변화했을지 몰라도 저는 이제 더 이상 희생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니까요. 어느덧 시골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 삶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졌어요. 가끔 두 딸이 찾아올 때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정도로 만족했어요.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았고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게 내 인생이지. 누구도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 내가 지키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두 딸의 기대나 불만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 손으로 키워낸 꽃과 채소처럼 제 인생도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갈 겁니다. 언젠가 두 딸도 제 진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갈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을 되찾았고 그걸 스스로 지킬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 자신에게 남은 인생을 약속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제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평온한 바람이 시골집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야 정말 제가 원하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